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류를 사로잡은 32가지의 이진,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가지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이 모든 걸 알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서너 편 정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주로 이제 정치적인 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화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공화국이 도대체 뭐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공화주의라는 거는 고대 로마에서부터 이제 태동이 된 사상인데, 황제가 다스리기 이전에 그 로마 사회를 이야기하죠. 공화주의라는 거는 시민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화국, 시민의 국가,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공화국은 왕국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왕국의 소유는 이제 왕이라든가 소수의 이제 귀족들이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공화국은 시민이 주인인 나라다. 근데 최근에는 이 공화주의가 어떤 것에 반대 개념으로 쓰이냐면, 왜냐면 요즘에는 뭐 왕국이 없으니까, 사적 자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유와 이제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자유주의. 공화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공화주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헌법적 애국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듯한데, 어떤 개념이냐면, 헌법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어떤 뼈대를 말하는 거죠. 어떠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이 국가가 만들고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이 헌법적 애국주의의 어떤 반대 개념은 민족적 애국주의가 되겠죠. 나는 한민족이야, 그래서 한국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고, 헌법적 애국주의는 나는 한국이라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 구성과 운영, 이러한 것들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영국과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민족적 애국주의라면, 또는 국가적 애국주의라면 영국 지식인들은 영국을 지지해야죠. 하지만 영국 지식인들은 미국을 지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러한 이상에 훨씬 더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략할 때도 그 유명한 독일의 뭐 헤겔이라든가 독일 지식인들은 나폴레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냐? 당시의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사상 있죠. 자유, 박애, 평등, 이러한 사상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기 위해서 침략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헤겔 같은 독일인들이 나폴레옹을 오히려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 헌법적 애국주의라는 개념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부의 독점, 1%가 전체의 무슨 70% 이상의 부를 독점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1%를 위한 나라, 과연 이런 것들이 공화국인가?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상태를 연다, 깬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가 안 오네? 왜 비가 안 오지? 그 신이 노하셨구만. 우리 마을에 저 마녀가 있어. 저 이상한 여자애 저 마녀야. 무려 빠뜨려 죽이고, 이러한 일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과학혁명이 가장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항해술, 나와 다른 문명들을, 이런 삶도 있구나, 내가 믿고 있는 종교만이 절대가 아니구나, 이런 항해술로 인한 이동, 또 인쇄술, 독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타자와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한 거죠. 계몽주의가 아주 급속히
확산되게 되며, 당시 계몽주의가 확산될 때는 책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뭐 대화를 나눌 때 너무나 미래를 낙관하는, 아주 뭐 강하게 낙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낙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다. 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다. 불가지가 아니라 그걸 아직 모르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연구하면 또 다 알게 되는 거고, 인류의 미래는 그냥 뭐 유토피아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읽다 보면 좀 깜짝 놀라기도 한데, 계몽주의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 거죠.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신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다. 뉴턴의 만유인력, 이런 것들. 두 번째는 과학을 엄격히 적용하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인류는 교육을 통해 끝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모든 문제를 과연 해결해 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겠죠.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회의감을 갖게 됐을까요? 유럽의 1차, 2차 세계대전. 아니, 과학을 발전시켰더니 무슨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을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생하는구나. 충격적인 거죠.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죠.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제가 옛날에 이 책을 샀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글 자체가 이게 무슨 내용을 써놨는지를 아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였던 것 같아요. 계몽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주요 내용은 이제 과학은 모든 것을 수치화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나에게 소중한 그 누구도 단지 1인일 뿐이고 어떠한 과학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 인간에 대한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 또는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성격상 이성, 합리성 이런 것과 뭔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적인 인간을 무시하고 오히려 야만인보다 더 끔찍한 행동을 한다.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정신이 깨인 이들, 계몽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더 똑똑해지고 이런 이들은 타인과의 차별성을 확인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이제 인종차별이라든가 유대인 학살 이런 부분들, 계몽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냐, 과연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수주의, 보수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인용되고 있고 이해되고 있죠. 이 보수주의라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생겨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왕정을 없애고 인류의 진보를 이뤘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과도한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를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본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 이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주의의 원류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학살, 친구를 다 학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이게 무슨 인권이냐. 프랑스 혁명은 인류가 100년 쌓아온 거를 단 30분 안에 다 무너뜨린다. 근데 이런 변화라는 거는 전통과 우리가 의지했던 관습 이런 것들을 일단 존중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버크는 수구주의는 아니에요. 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는 엘리트들이 맡아야 된다. 무지한 이들이 처형하고 고문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단 그 지도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교육이 숙성된 그런 엘리트에 의해서 한정을 했죠. 우리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보수, 진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수주의는 버크가 이야기한 보수주의와 동일한 것들, 그러니까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부분과 지도자는 엘리트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노블레스 오빌리지는 아니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태반이고, 어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보수주의 쪽에 정치적으로 의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지금 현재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에 이제 자신들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보수가 뭔가 수구, 뭐 기득권 또는 보수주의하면 반공,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이해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영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사회민주주의는 공화주의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공공의 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비교적 평등하게 잘 사는 이런 사회주의 세상을 꿈꾼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벌써 이 내뱉기도 그렇고 겁을 먹는다고요. 근데 사회주의가 우리가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라는 거는 공산주의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그 사회주의 정책을 갖고 있죠. 심지어 미국에도 우리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제도는 많습니다. 뭐 캐나다, 뭐 북유럽 국가는 말할 나위도 없고,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지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은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 이제 공산주의는 좌파 파시즘이라고 비판을 했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뭐 마르크스의 사상을 받아서 뭐 러시아가, 아니 뭐 소련이 공산화되고 뭐 중국이, 근데 실제로 그게 무슨 막시즘이 이론이 뭐 실제로 구현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없죠. 그냥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 폭력과 가난이 넘칠 뿐이다. 아주 정확한 판단인 것 같고, 자, 사회민주주의, 경제적 체제는 자본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평등, 정의, 연대, 평등, 정의, 연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단번에 좋아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막 단번에 막 혁명하고 이래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혼란해지지, 그게 무슨 좋아지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근데 이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 스칸디나비아 반도 또는 뭐 덴마크라든가 독일,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199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그때 경제가 화랑이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사회민주주의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어요. 자본이라는 게 더 이익이 많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신자유주의 국가로 가겠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결국에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이익에만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경제적 시스템 자체가 건전하게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정해진 매뉴얼이 있으면 또 도그마화 되잖아요. 어떤 딱 사상을 딱 주고 이렇게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없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형식은 갖추되 내용은 없는 거예요. 형식이 뭡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거기다가 사회주의,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키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이게 무정부주의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정부주의면 이게 무슨 홉스가 얘기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뭐 맨날 싸우고 마을끼리 싸우고 이렇게 살자는 건가? 이 정부라는 게 그래도 필요한데, 근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협동과 공생에 기초한 소규모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를 기반으로 살자는 거죠.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 공동체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자, 크로포트킨이 주장을 했는데, 이 서로 돕는 것 자체가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 만물은 돕는다, 뭐 이런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사치하고 국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라는 이런 악이 없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루에 한 5시간만 일해도 아주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국가 조직은 필연적으로 폭력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아나키즘의 사상은, 자, 우리가 소규모 공동체로 살면 좀도둑 같은 건 있겠지만
아우슈비츠처럼 한 인종을 막 600만 명을 막 가스실에 몰아가지고 학살을 하는 그런 국가폭력은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아나키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정부주의보다는 무강권주의,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아나키즘은 이런 조직을 만들고 그 사상적인 도구마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가 아닌 무강권주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인류를 사로잡은 32가지의 이즘 중에서 정치 사상에 대한 일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